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미래통합당은 예산 재조정을 통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주장했습니다. 4.15 총선의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5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와 엘리트 탈북민 출신 미래통합당 태영호 후보가 맞붙는 서울 강남 갑을 살펴봅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4.15 총선 대비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선거 준비 상황과 선거 운동 계획을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미래통합당 송원석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적절성을 짚어보고 미래통합당의 막판 총선 전략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시동을 걸었고 미래통합당은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지 못한 데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소득 하위 70%의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돈풀기로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인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70%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통과를 목표로 정부가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선거 기간이라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며 야당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지원 규모도 우리의 재정 여건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미래세대 어깨에 세금 폭탄을 얻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기존 편성된 예산을 재구성해서 긴급 자금을 조달하고 만일 부족하면 국민채를 발행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출 구조 조정만 잘하면 100조 원 정도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정부가 나서서 과감히 뼈를 깎으셔야 합니다. 잘 깎으면 100조 정도는 깎을 수 있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근본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또 다른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소득 하위 50%에 월 25만 원씩 넉 달에 걸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공무원 월급의 10%는 지역 화폐로 주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수준 하위 70% 가구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홍혜진, 김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번 총선 보통 총선에서 없던 변수죠. 코로나19 정말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어제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이 정치권도 지금 예민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코로나19 정부 대응을 놓고 그동안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이제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격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표심을 가릴 주요 변수,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가 이 대책을 내놓자 말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던가 또 소득 하위 70%와 같은 관련 내용들이 앞다퉈서 올라왔습니다. 네.
자신이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이 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서버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이 정부 발표대로라면 국민 10명 중 7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 어떤 정책보다도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다 보니 당장 임박한 총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9조 1천억 원 가량의 재원이 소모가 되는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인데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정부가 1차 추경을 포함한 32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에 나섰죠. 여기에 기업 자금 공급을 위한 100조 원 이상의 이 금융 지원까지 더해서 총 132조 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진행 중인데요. 이미 진행 중인 게요? 그렇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에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9조 1천억 원을 포함하면 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가 141조 원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는 물론이고 야당을 향해서도 2차 추경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하면서 일 잘하는 여당의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통합당에서는 이 관련해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 이게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신에 240조 원 규모의 비상경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홍혜진 기자, 좀 설명 주실래요? 네, 이 통합당은 민주당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또 규모가 큰 경제 대책을 내놨죠.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이 일회성 이 재난지원금으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건데요. 총 240조 원 규모입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제안했죠. 예산 재조정으로 100조 원, 또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국민채로 40조 원, 여기에 금융지원 100조 원을 합한 수치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 20%인 100조 원은 항목을 변경해서 고용피해 재정지원금이나 산재 고용보험 지원에 투입을 하자는 것이고요. 또 국민채 40조 원은 건강보험료나 전기료, 수도료 감면 등을 위해서, 즉 일반 국민을 위해서 쓰자 이런 거고, 금융지원 100조 원은 항공이나 숙박기업 등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쓰겠다는 겁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새로 가담하면서 발표가 된 건가요, 이게요? 네, 그렇죠. 이번에. 네. 네, 역시 문제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라는 것일 텐데요. 홍 기자, 통합당의 재원 마련책은 무엇입니까? 네, 240조 원 중에 100조 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해 예산에 항목을 좀 변경해서 쓰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40조는 국민채를 통해서 쓰자는 거니까 결국은 이 부족한 게 바로 100조 원이 필요를 한 건데요. 이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작년 불용 예산이 3에서 5% 정도 되고 또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했죠.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코로나로 불효불급한 이 예산으로 충당을 하면 된다는 게 바로 통합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과연 충당이 가능할지 이건 좀 의문인데요. 작년 예산 470조 원 가운데 이 5%면 23조 원 정도 되고요. 추경 11조 7천억 원이 편성이 됐죠. 이 뚜렷하게 나온 것만 보면 한 34조 원 규모인데 통합당은 이것들을 좀 포함하면은 100조 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 많은 국민들이 여야의 경제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총선의 핵심 이슈가 되면서 여야가 이 퍼주기 경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40조 정도를 국민채를 통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존의 예산을 조정해서 하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140조 원인데 나머지 이제 100조 원이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정부에서 국민 70%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최대 지원하기로 한 거. 이게 정말 명칭대로 긴급 재난 지원인데 긴급 재난 지원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가 이번 긴급 재난 지원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평등한 복지는 물론이고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증진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일종의 구호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시점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약계층들에겐 희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이 경기
이 부양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인데요.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가정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후의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지원금은 단순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내용은 기본소득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기본소득에 이 실패한 해외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먼저 경제계에선 나라의 곳간, 즉 재정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살림을 꾸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걱정해왔던 부분인데요. 지난 1차 코로나 추경 때 정부가 11조 7천 원을 편성하면서 이 중 10조 원 상당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급해야 할 재원 규모 역시 9조 1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자체 예산을 구조 조정하겠다고는 했지만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야권의 지적은 이미 예상했던 거고요. 예. 네, 정부가 목표한 대로 눈에 띄는 소비 증진이 뒤따라야지만 향후 정책 설계에도 등불이 될 것 같고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제를 골자로 하는 이 평등복지 새 지평을 열지 아니면 야당의 비판대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남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자신의 비례대표 순번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역 정치, 구태 정치 이런 강한 비판을 받았었죠.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이 당선권인 비례대표 2번에 이름을 올린 그랬죠. 것이 예.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손 위원장 오늘 이 총선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역으로 비춰진 데 대해서 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장면 잠시 보시죠. 저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는 노역보다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개헌을 해야 하겠다는 야심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네, 손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목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역구에서 10명, 비례대표 10명을 전망을 했습니다. 손 위원장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선 이 정치가 웃음판이 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낸 정당, 민생당과 정의당뿐이라면서 정치개혁을 이뤄낼 민생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혜진, 김세정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총선 관심 지역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강남 갑입니다. 5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건 후보와 북한 외교관 출신이죠. 탈북민 출신의 미래통합당 태영호 후보가 맞붙게 됐는데요. 양윤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갑. 예전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인식 탓에 관심이 덜했지만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1, 2위 후보 간 격차가 9.6%포인트 차로 줄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재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 5선에 도전하는 만큼 다선의 힘, 지역을 잘 안다는 인물론을 내세웁니다. 이 강남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경력과 실력과 그리고 품격을 갖췄는가? 미래통합당은 탈북한 북한 고위급 인사 출신의 태영호 후보가 나섭니다. 이번 선거에 현 주민등록상 이름인 태구민으로 출마했는데 보수와 자유시장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란 점을 강조합니다.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그 피폐를 직접 실감한 사람이겠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 재산권,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잘 알고 지역의 고민은 역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현안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려주는 후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금이 너무 많아 진짜로.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김성곤 후보는 여당 후보지만 현 정책 기조와는 다른 강남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여당 다선 후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책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억울한 과세는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투기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 실거주자 이런 분들은 태영호 후보는 각종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야당의 승리로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설득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5대 총선 이후 줄곧 보수 진영의 후보를 선택해온 강남갑. 보수의 텃밭에서 모처럼 나온 진보 진영 후보의 당선이냐, 탈북민 출신 저 지역구 의원이냐. 한 채 양보 없는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남동구 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와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가 경쟁하고 있죠. 임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등이 몰려있는 남동갑은 정치 행정의 중심으로 인천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는 박남춘 인천시장에 이곳 지역구를 물려받아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20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맹 후보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힘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남동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무원 30년의 경험과 국회의원 2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갑은 지난 5차례의 총선에서 보수당 후보가 3번 당선됐지만 최근에는 진보당 후보가 연이어 당선된 곳입니다. 미래통합당 인천 경기 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후보는 정부 심판론을 제기하며 지역구 재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 후보는 인천시장을 지낸 만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정권을 심판해서 반드시 경제를 살려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서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 공약으로 두 후보 모두 교통 분야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맹 후보는 제2경의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유 후보는 인천발 KTX 조기 개통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맹성규 후보는 근거리 교통 편의를 위한 공공자전거 사업 재추진을, 유정복 후보는 인천 남동산단의 스마트 공장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천 남동갑은 진보 성향이 강한 인천 북부와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당 현역 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낸 야당 후보 가운데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총선 전에 미래통합당과 연대하는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비례이성 정당은 배부른 돼지가 더 먹으려는 꼴이라고 강하게 또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의 관훈클럽 토론 내용 이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남은 기간 동안 미래통합당과 선거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 이미 보수연대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야권연대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 논쟁, 표 갈라 먹는다, 야권의 표를 분산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됐습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 정당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조국 수호 정당이라며 조국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선거 운동으로 다시 400km 국토 종주를 선택한 이유도 비례 정당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전 세계에 놓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위성정당을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구 의료봉사로 코로나19 현장을 살핀 안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긴급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옳지만 기존 추경 예산 항목의 변경이라든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소장 공개를 막았던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 대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안 대표는 총선 이후 구상은 머릿속에 없다며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위해 총선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 목표는 20% 정도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안 대표의 실용 정치,
대한 정치가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시간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했다며 총선 이후에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과 국민법 감정에 맞는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발언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후보자가 진짜 공수처 수사 대상자라며 역대급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은 최 후보자는 공수처를 이용해 자신의 비리를 덮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국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재외투표는 다음 달 1일에서 6일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과 시간에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재외 선거인 면부 등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 1,959명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관위가 40개국에 대한 선거 사무를 중단하면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는 전체의 53.2%에 해당하는 9만 1,459명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3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대구 의료봉사를 마친 후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따랐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는 400km 국토 종주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다시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드리고 싶다며 4월의 첫날인 내일부터 전국을 걸어서 총선 유세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부터 400km 국토를 종주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땅의 곳곳을 뛰고 걸어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내일 전남 여수바다에서 400km 국토 종주를 시작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현재 양 기득권 정당의 비례용 위성 정당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단식이 아닌 다른 표현을 생각한 끝에 400km 국토 종주에 나서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안 대표는 전국 종주 과정에서 만날 수많은 국민들과의 대화가 희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직접 걸어다니며 국민들에게 다가가 표심을 호소하겠다는 안 대표의 도보 유세.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도 걸어서 국민 속으로라는 구호를 걸고 전국을 종주하며 유권자들을 만나는 뚜벅이 유세를 펼친 바 있는데요. 안 대표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간절함이 국민보다 더할 수 없기에 결심하고 국민을 찾아뵌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한 번 배낭을 메고 거리로 나선 안철수 대표.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뤄내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을 보름 앞둔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당대표가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심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최근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근절을 위해서 법안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입법 촉구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국회가 이번 4.15 총선 전에 신속히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심 대표는 26만 명이 연루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며 선거운동 하루를 중단하더라도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온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포인트 국회 소집 단 하루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적힌 피켓은 물론 N번방 방지법, 처벌법 처리, 국회 좀 엽시다. 지금 당장이라고 적힌 피켓까지 다양한 피켓들을 번갈아 들고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입법 촉구 시위에 나섰는데요. 심 대표는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의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용두삼이 정치로 끝났다며 국민이 국회에 촉구한 성착취 근절 대책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1인 시위에 나서기에 앞서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N번방 방지법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의장도 전적으로 심 대표와 생각이 같다며 가까운 시일 내 교섭단체 대표들을 소집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현재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법안 처리를 선거 이후에 하자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과연 총선 전에 처리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네, 선거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것 바로 선거 로고송인데요.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노래들을 개사해서 정당과 후보 알리기에 나서는 선거 로고송. 모레부터 시작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 거리 곳곳에서는 바로 이 노래가 흘러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멜로디와 가사로 트로트 붐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가수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국민 MC 유재석의 새로운 캐릭터로 주목받은 이 노래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한 선거 로고송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이 곡을 선거 로고송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가사는 각 당과 후보자에 맞춰서 조금씩 바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곡은 진작부터 총선 로고송으로 꼽혀왔는데요.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갈아엎자, 바꿔보자라는 의미가 담긴 정권 심판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터라 선거에 적극 활용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사랑의 재개발 외에도 박상철의 무조건 역시 여야의 공통 추천곡입니다. 무조건이 선거 로고송의 전통적인 강자라면 사랑의 재개발은 새롭게 떠오른 대세인 셈인데요. 사랑의 재개발 원작자 측은 이 곡을 원하는 모든 당이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외에도 각각 10곡 이상의 선거 로고송을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잘 알려진 노래에 정당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담아서 유권자들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로고송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꽤 오래됐죠. 매번 트렌드를 반영하며 중요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되어온 로고송. 과연 이번 총선에서는 사랑의 재개발이 유권자들의 귀와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내일부터 뚜벅이 유세에 나선다는 소식 조금 전 오늘의 정치 키워드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의당의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은희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선거 준비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 국민의당 선대위가 공식 출범을 했죠. 네. 선대위 명칭이요. 언행일치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의미와 각오가 담겨 있죠? 기존의 정치권이 그리고 특히 20대 국회가 말로는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라고 외쳤지만 네. 실제 보여준 모습은 국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당리, 당량, 정쟁의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국회가 국민들께 가장 먼저 약속해야 되는 일이 이 정치인과 국회가 언행일치의 모습을 약속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네. 언행일치 선대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지난 정치와 20대 국회에 대한 비판 또 성찰을 담는 구호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또 안철수 대표가 오늘 보니까 그 관훈 토론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선대위원장 맡아 출범하면서 내일부터 400km 국토 종주 총선 유세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네. 대표 전에 그렇잖아도 마라톤 하니까 또 생각나기도 한데요. 네. 2017년에도 또 그런 비슷하게 배낭 메고 전국 일주 뚜벅이 유세했었는데 이런 네. 유세 방식 이번에 택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과 그리고 지친 상황에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힘든 국민 곁으로 들어가서 실제 우리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응원과 용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치권의 국회에서 위장 비례정당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마음껏 정당들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위장 비례정당에 대한 저항의 그런 표현 방식으로 달리고 또 걸으면서 국민들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네, 안 대표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지역구 후보를 안 내기로 한 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여야가 모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정당 투표가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비례정당 간의 경쟁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떤 선거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위장 비례정당에 대해서는 이 언론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가 국민들에게 이미 충분히 알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2020년 국민의당이 2016년 국민의당에 비해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이제 2016년 국민의당이 보여준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한 모습들을 이제는 안 보여줄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국민과 이 부분을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은희 의원께서는 지금 광주 광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신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지역구는 이번에 배출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는 만약에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면은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그 광주에서 중도로 의정 활동을 했던 저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평가와 판단을 듣고 싶었고 평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는 출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지역구 출마는 아니지만은 지역의 여론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 광주 전남의 호남의 정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 일치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정서적 지지가 높아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서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정서적인 지지와 문재인 정부가 실제적으로 정말 광주와 또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에 집중할 계획인지 막판 총선 전략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당은 2016년의 국민의당과 2020년의 국민의당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더 나아졌는지 2016년에 국민의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저희 국민의당이 21대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이 견제의 역할 그리고 국회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에 마지막 총선 전략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선대위 부위원장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막판 전략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계신 송원석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또 제1야당의 총선 준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역구 김천이신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는 바쁘겠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중앙에 이제 선대위 회의가 있을 때 예. 올라왔다 내려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침 이제 송원석 의원님의 전문 분야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통이시고 또 여러 다른 분야도 하시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3차 비상경제위 통해서 이제 하위 70% 가구에다가 최고 이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돈을 공짜로 준다는데 반대할 분은 별로 많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돈을 받을 때는 항상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부담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네. 지금 애석하게도 지금 저 기준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건 안 나오죠.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다음 주에 나온다면 기준과 함께 다음 주에 발표를 해도 될 것을 굳이 지금 먼저 발표하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져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다가 갑자기 소득 하위 70%로 이제 급선회했다. 그럼 기준선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렇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소득 중에서 중위소득이 얼마다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 기준은 약 180만 원 채 안 됩니다. 175만 원 정도 언저리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4인 가족 기준 했을 때 한 470만 원 정도. 요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이면 474만 원에 1.5배. 150%까지. 예, 7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하 해당되는 가구는 다 지원 대상이다라고 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 데이터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이 국민들이 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대상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부터 했다는 것이 굉장히 졸속 행정이었다. 그럼 왜 기준을 지금 이제 중위소득의 150%에서 하위 70%로 바꿨을까요? 중위소득의 150%라 했을 때 사람들 눈에 번쩍 안 뜨이죠. 하위 70% 그러면 30%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이건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들한테 일괄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나눠주는 정도의 정책을 하려면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정한다. 그러면 이번 한 번을 할 거냐 아니면 몇 달을 할 거냐 내년에도 할 거냐. 디자인을 근본적인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 법적인 근거 하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중간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일단 먼저 국민들한테 70%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먼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조금 심하게 지역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그때가 다시 되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표 행위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 국민의 정서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저기 일단은 그게 아까 정확하게 그러면 소득 하위 70%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라는 것 관련해서 김강리 차관이 그랬던가요? 아마 건강보험에다가 플러스 소득세 관련 등을 좀 감안해서 한다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렇죠.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추측이고 추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직장 보험하고 지역보험이 굉장히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직장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가지고 자기가 소득 인등을 가지고만 계산을 하는 데 반해서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재산도 같이 들어가죠. 재산도 들어가죠. 그래서 약간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라고 하는 것도 잘 아시다시피 국세청의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약간 좀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또 지자체들도 현금성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범위나 액수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 부분도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저께 지난주인가요? 그 경기도에서 전체 도민을 상대로 10만 원씩 나눠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헬리콥터만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대해서 그러면은 경기도에서는 10만 원씩 다 주는데 또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는 뭐 2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준다. 이런 또 발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또 100만 원을 4인 가구 기준에서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니까 중복이 계속 겹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디자인을 조금 예리하게 했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지자체에서 지원한 부분을 걸러낸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어프로치하다 보니까 시장 군수는 시장 군수들대로 어떤 생색을 내고 싶고 또 도지사, 도백은 또 도백대로 자기도 한번 생색을 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부처에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공정한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표는 좀 성급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성원석 의원께서는 상당히 총선을 의식한 발표처럼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시기, 시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불과 15일여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이런 측면에서 기준도 정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말씀으로 바로 이런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 장관들도 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처 장관들도 지역의 어떤 행사를 이유로 해가지고 출장을 하거나 기획을 회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삼가하도록 지침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은 초유의 지금 처음 경험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에 대한 국난 극복을 위한 쪽에 집중을 한다면 그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우한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을 먼저 입국 금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원천적으로 잘못됐죠.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미국과 또 유럽의 각국에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은 막지 않고 유럽과 미국인을 막을 수가 없다 보니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금 피로에 절어 있고요. 우리 의료 자원이 거의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하고 또 치료하는 데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우리 자원으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특히 확진자가 많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중국인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은 입국을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격리라든지 치료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대책까지 지금 추가해 주셨습니다. 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총 9조 원 정도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7조 1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서 다음 달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다음 달에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총선 직후부터요. 통합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지급을 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야당에서도 그걸 굳이 반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차 아마 김종인 그 총괄선대본부장과 신세돈 그 공동선대본부장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100만 원을 주고 끝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을 해서 총 재원이 이제 9조 정도 드는데 아마 지자체 부담분이 한 2조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 20%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7조 한 1천억, 2천억 정도를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해야 되니까 추경을 하자.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 사업 중에서 좀 불효불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 중에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당에서 이미 그 전에 발표를 할 때 그렇게 했죠.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는 513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 중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할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할 테니까 네. 거기에서 한 100조 정도는 그 사업을 바꿀 수가 있다. 재조정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아니면 근로자들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우리가 이미 발표를 했죠. 예.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물론 야당이 제안한 정책이 정부가 봤을 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4월 이제 15일이 선거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아무리 빨리 이 국회를 소집을 한다 하더라도 5월 되겠습니까? 그러면 5월까지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상임위와 그다음에 예결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4월까지 완료하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도 정부와 청와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한테는 정부가 또는 청와대에서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다. 야당이 안 해주면 책임은 야당한테 떠넘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이런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야당,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함으로써 입법적인 조치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40조 얘기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호응하는 발언을 한때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진행이 안 됐습니까? 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죠. 야당에서 좀 더 정치한 제안이 온다면 네.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야당은 그야말로 야당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 제시된 아이디어, 제언을 가지고 좀 더 실행 가능하고 집행 가능한 그런 안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40조 코로나 이제 국민 채권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는데 지금 그 부동산 자금이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게는 뭐 1,500조까지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 뭐 2.5%라든지 이런 이자를 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시중에 있는 자금을 부동자금을 흡수를 하자. 그럼 그 자금을 가지고 필요한 그 피해에 대해서 40조 채권은 그 얘기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40조가 그 코로나 국민 채권이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국고채, 우리 국채에 발행하는 국고채인데 이 국고채는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일정 규모 이상만 응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기관 투자가 중심이 돼서 투자를 하는데 반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국민채는 일반 시중에 있는 국민들이 부동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그 김종인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추가로 지금 예산 항목 등 여러 가지 조정하면은 100억 정도 확보할 수 있다. 100조. 뭐 100조 정도죠. 예. 100억제가 아니고. 앞에 나왔던 140조까지 포함하면은 240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까? 중장기가 아니죠. 지금 당장의 문제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부에서 7조 정도 넘는 돈을 이제 추경을 하겠다고 이제 국회에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에 추가하거나 또는 경정, 고칠 게 있으면 고쳐서 쓰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의 사례가 지금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얘기했던 현재 예산의 한 20% 상당하는 100조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왜? 지금 금리가 상당히 우리가 인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예산 중에서 금리에 연동되어서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한 부분만큼 감액을 할 수 있어요. 또 유가를 한번 보십시오. 유가가 60불 수준에서 지금 한 20몇 불 정도, 3분의 1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 중에서 석유를 사요, 휘발유를 사가지고 쓰는 그런 부분 예산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그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 그 정부 사업 자체 국가에서 하는 정책 사업이 중단되거나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합치면 100조까지는
딱 맞출지는 못할 수 있지만 네. 얼추 100조 정도를 조정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생각입니다. 네, 총선 관련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최근에 그 정부의 정책 발표를 두고 옛날에 고무신 막걸리 얘기를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은 이번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도중에 그 1956년 이승만 대통령과 신익희 후보가 맞붙었을 때 나왔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구호 나왔는데 이게 이번 선거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라고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오죽했으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사실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이 지금 덮여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벌써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굉장히 기초 체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보라든지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도 북한이 또 미사일을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잘못되어 있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역에서도 저분이 그래도 들어서서 범중도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먹힌다 이런 느낌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선거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50년대 60년대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하듯이 정부가 지금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때 막걸리 선거는 후보가 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재난지원금 주는 것은 국민 돈을 뺏어서 다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에 불과한데 그걸 가지고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안으로 우리가 240조 대책에 대해서 이미 포괄적으로 제시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황교안 대표가 어제 공천 결과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할 경우에는 아예 영구적으로 영구제명 복당할 수 얘기도 했습니다. 없다고 당원 당규를 고치겠다고 했는데 이거 경고성입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그 전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먼저 얘기를 얘기했죠. 했죠. 이해찬 네. 대표께서. 근데 이해찬 대표 본인께서 4년 전 선거 때는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다시 이제 복당을 해서 당대표까지 하게 되셨는데 그만큼 지금 보수 진영에서 분열은 안 된다. 힘을 합쳐서 지금 현재 잘못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네. 실제로 이것을 당헌 당규를 지금 당장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불투명하죠. 왜냐? 지금 다들 이제 선거를 하러 내려가 있기 때문에 당헌 당규를 개정하려면 아시다시피 뭐 전체 또 회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무소속 때문에 그만큼 좀 당이 좀 유기라고 좀 느끼시는가요?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일부는 무소속으로 나오신 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제3자인 민주당이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는 경우가 글쎄요. 발생하는 네.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들끼리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보수 중도에 해당되는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하자 이런 지역도 몇 군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앞으로 끌어올 경우에 이미 했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 몇 군데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께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입장으로는 당의 그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불만을 품고 뛰어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간 경우에는 정말 그거는 지금 현재 역사와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예. 계시군요. 네. 이 의원께서는 일찌감치 경북 김천 공천권을 따내고 재선에 도전 중이신데요.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은 가장 중점을 둘 의정 활동이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김천은 지역구 김천이요. 예. 예, 지역구 김천인데요. 김천은 지금 아시다시피 김천에서 이제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김천에서 이제 문경을 연결해서 서울의 수서까지 연결하는 철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동차 튜닝 산업, 그래서 김천에 자동차 튜닝 센터가 지금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래 산업 중에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향후에는 대면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에 택배라든지 이런 것도 무인 드론기를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무인 드론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하기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천에 이제 드론 시험장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과 자동차 튜닝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김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도 좀 발전시켜서 고향 지역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 대선이 아마 2년 정도, 날짜로는 선거 날짜까지는 2년이 안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선거를 대선을 3월 초에 치르게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대선은 22년도 3월 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잘못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야권에서 힘을 합쳐서 보수가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또 뭐 재정 관련 이번에 재난 관련 기금 문제에다가 당의 여러 가지 총선 전략까지 두루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송원석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표정이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N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